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신호를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는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그 소비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 소매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2월 달에. 왜 그러냐면 그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줄었어요. 사실은 소비 부진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동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이번 관세 뭐 영향으로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부터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자, 지금 부동산 시장. 네. 일단 지금 1월에서 3월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4월 이제 중순으로 가는데 현재 부동산 수도권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 심리 어떤 것 같으신가요? 잘 아시잖아요. 강남 3구, 그다음에 마용성 그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도 좀 잠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지금 똘똘한 한 채가 여전히 조금 이제 살아있다라는 건데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창담동 등의 토지거래구역 해제했다가 이제 한 35일 만에 반포, 용산까지 더 확장해서 규제를 냈잖아요. 사실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35일만 바뀐 것도 흔치 않은 일이긴 한데 실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뭐 지역의 분위기라든가 토지에 다시 묶인 곳의 집값은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원래는 사실은 토지를 풀면서 잠실이 30억을 찍었단 말이죠. 9평을. 그리고 막 반포도 막 집값 오르가면서 갑자기 반포 70억 가지 않았나요? 네, 9평. 그 RR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근데 서울시가 놀래서 아니다. 우리 다시 봉인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시 집값이 뭐 안정인가? 뭐 하향인가? 이렇게 약간 있다고는 들었는데. 거래가 토지에 묶이고 나서 제가 알기로 강남 3구 완전히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린 줄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다시 재정이 되게 되면은 거기 갭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강남 3구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마포 그다음에 용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토지를 묶었다는 얘기 자체는 사실은 거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상징을 줬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게 다시 언제 개화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다시 꽃피기 시작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주식시장에서도 우량이라는 게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뭐 상급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가 뭐 서울시가 지정을 해줬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사실 토지를 뭐 영원히 묶을 수는 없을 테니까 언젠가 풀고 하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가장 좋은 입지라는 거를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해서 더 알게 됐다. 혹시 그럼 올해 정부는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펼쳐갈까요? 글쎄요, 현재 어떤 그 대선 구도로 놓고 보게 되면 6월 3일날 지금 대선이 잡혔습니다. 뭐, 그러니까 민주당이죠. 이제 뭐 야당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여당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정권을 갖다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그 어떤 스탠스 자체는 유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과거처럼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극히 일부 지역을 빼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과거처럼 그 규제 정책을 갖다가 일반화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이라든지 그 일종의 이제 그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과연 전세대출 보증,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 제한,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요. 정부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게 어느 쪽이 되든지 간에 건설 부분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켜야지만 우리나라 GDP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어떤 상승 효과가 있잖아요. 일자리를 갖다가 그 고용 유발 효과도 어떻게 보게 되면 건설업이 그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거, 그 정책들을 갖다가 시도할 가능성은 없죠.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급 확대 측면, 지금 잠실 주춤에 있는 제3기 신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빨리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DSR을 갖다가 푸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한국 가계부채의 어떤 엄중함 때문에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럼 올해 하반기 부동산 수도권만 어떻게 좀 집값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올해 하반기 트럼프 정책이 후퇴하지 않는 한,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의 자산 시장이 폭락할 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둔화랑 글로벌 경기 둔화랑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데 집값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른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온기가 퍼진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 성장률 자체를 0%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전망치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0% 성장하는데 부동산 시장이 성장을 해? 그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돌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얘기 같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히 일부의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돈 있는 부자들 언제든지 거기에 그 진입을 하려는 뭐 욕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뭐 지금 토어제를 묶여 있는데 뭐 엄청나게 찐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격 방어를 갖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도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 그러니까 서울의 그 나무집 지역, 그다음에 경기, 인천까지 포함을 해서 글쎄요, 올해 말까지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하루빨리 후퇴를 하고 다시 미국의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우리나라도 좀 경기가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보여지고 물가가 좀 낮아지는 거가 눈에 좀 가시화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좀 지금보다 더 내려주고 정책적으로 플러스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은 모를까. 글쎄요. 지금 벌써 4월이 지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이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할 거라 현재로서는 그런 단초를 갖다가 쉽게 찾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도권에 계신 지금 무주택, 1주택자분들은 지금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집을 사야 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자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20%, 30%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오면은 어차피 내가 현금 여력이 있다. 뭐 은행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무슨 뭐 DSR 뭐 2단계, 3단계 7월 달로 가면 더 적용이 되니까 완전히 빚에 의지해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야죠. 자,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떤가요? 소비나 뭐 투자, 수출, 내수 같은 것들 봤을 때 요즘엔 내수가 정말 힘들다고 하던데. 뭐 내수 말하면 뭐 하겠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던 수출도 뭐 성장은 조금씩 하고 있지만 둔화세가 역력하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발 어떤 관세 영향으로 사실 글로벌 경기 자체가 얼어붙으면은 수출마저 둔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버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GDP를 방어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럼 남은 게 뭐냐. 그 민간 소비 굉장히 어렵죠. 그 민간 투자. 기업들 투자 지금 불확실성한 상황이니까 안 하겠죠. 나머지는 결국 정부 지출밖에 없다라는 건데 일단 현재 정부까지는 추경이라든지 정부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은 뭐 그런 쪽으로 좀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GDP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몇 개가 짐이 다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되살리기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원달러 환율도 계속 몇 개월째 계속 높은데 제가 어제 봤을 땐 1,460원대였는데 지금 또 9원, 10원 정도 오른 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고환율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달러가 1,464원이네요.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신호를 갖다가 외국인들한테 준다는 것 자체는 원화 자산, 원화 주식, 한국의 주식이라든지 한국 시장 자체가 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이 급락하는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물가들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화 약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령 뭐 에너지 가격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우리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고 할 때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수입 물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 소비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는데 소매 판매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2월 달에. 왜 그러냐면 그게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줄었어요. 외식, 의류, 뭐 이런 거 사는 일반적인 소비 활동은 다 줄였는데 에너지 구매 비용이 올랐거든요. 2월, 3월 달에 생각보다 국내에서 내수에서 자동차가 좀 많이 팔렸어요. 뭐 이런 것 쪽에 좀 많이 올라간 측면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소비 부진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우리나라도 거의 얼추 50% 정도 올라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이렇게 얼어붙어 있으니까 경기 둔화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나아가서는 침체 양상이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이번 관세 뭐 영향으로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2분기부터 이게 사실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그럼 그거 외에도 한국 경제가 힘들어진다면 뭐 때문에 좀 더 무너지거나 힘들어질 수 있을까요? 위기지구나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뭐 한국 경제가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 자체는 안 해요. 힘들어진다 정도. 힘들어진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갖다가 억눌러 왔던 지금 이렇게 소비가 이렇게 굉장히 줄어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소비 둔화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가계부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가계부채 우리나라 얼마예요? 민간 부채까지, 그러니까 기업 부채까지 따지면은 사실은 부동산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1,900조, 전세 대출이 한 1,000조,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중에 임대사업자 대출로 들어간 게 한 500조 정도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거 이자 원금 상환하면서 쓸 돈이 있을까? 지금 현재 그 PF8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구조조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가령 뭐 건설사들이 부동산 안 되거나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야지만 그게 사실은 뭐 한국 경제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의 어떤 바로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지금 중국 경제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뭐 이런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수출을 제외하고는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출도 올해부터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는 수출이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달에 취임할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작년 4분기에 엄청난 재고를 갖다가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수입업자들이 그 재고를 갖다가 땡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미래 수출을 중국 입장에서 미래 수출을 앞당겨서 수출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글로벌, 특히 미국이 이제 중국발 관세를 앞세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 수출이 어려워지겠죠. 그 다음에 소비 자체도 중국 소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부동산 어떤 폭락, 급락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도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구조예요.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산 비중 중에서 부동산이 제일 큰 걸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잖아요.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2월 달도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뭐 주택 가격 지수도 역시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 헝다 사태의 여진이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정부가 보조를 안 해주면은 지방자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경제도 내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경기 부양책 중국이 막 쏟아 부었잖아요. 네. 그걸로 중국 경기는 그러면 회복되고는 있나요? 중국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는 것 같아도 중국 GDP에서 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내수,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80%예요, 합쳐서. 중국 정부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엄청난 내수 부양책을 동원을 해서 뭐 얼마를 풀었느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중국의 그 인민들이, 중국 국민들이 사실은 정부의 이런 어떤 내수 부양책이 지금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있어 왔었잖아요. 그래도 돈을 갖다 쉽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열는 건 뭐예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날 거야. 그렇잖아요. 불확실성이 없고 내일이 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중국 경제가 이 미국도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견제를 하고 여러 나라들이 각국에서 다 견제를 하는데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미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취업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의 가게들이 돈을 안 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가게라든지 이런 쪽에 현금 보유액 같은 경우, 저축액 같은 경우는 상당한 줄을 알고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가지는 애를 쓰지만은 사실 그게 쉽게 풀릴 거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결국은 중국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쓸 돈이 사라져 중국인들이 가성비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던데 정말인가요? 그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옛날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회식 문화가 막 발달하고 할 때는 경기 좋을 때는 뭐 진짜 스물집에 뭐 사람들 가득 차고 뭐 돈 쓰는 거 뭐 부담이 없었잖아요.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경제는 더 성장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요즘에는 좋은 식당 가도 예약이 빈자리들이 꽤 있어요. 요즘에 뭐 워낙 핫한 뭐 미슐랭, 뭐 흑백 요리사 이런 데 빼고는 옛날 같지 않아요. 이 양극화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떤 막 중국의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막 10% 성장을 한다 막 이럴 때만 하더라도 흥청망청하는 기운들이 중국에서 있었지만 이게 이제 이미 그 단계를 이미 접어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가려서 쓰는 거죠. 그리고 뭐 부자들은 엄청나게 부자일 테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 씀씀이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호화롭게 쓰는 반면에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역시 중국의 국민들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 너무나 많은 돈들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이게 부동산이 좋아져야지만 부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우 야 이거 자동이 일어나니까 뭐 1억이 올랐네 가령 뭐 3억이 올랐네 그러면은 뭐 돈 쓰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 뭐 오늘도 뭐 한 1,000만 원 떨어졌어 2,000만 원 떨어졌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돈 쓰겠어요? 부동산을 갖다가 부채 의존한 경제 성장이 낳는 후폭풍이다. 그게 일본도 겪었고요. 사실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사실은 아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이제 좀 일단락된 건가요? 일단락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락이 됐다라고 옛날에 뭐 홍다리스크 엄청 막 시끄러웠는데 지금 뭐 그런 소리 안 들리니까 그걸 갖다 막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터지는 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좀 거친 표현이지만 피를 봐야지 끝나는 거예요. 좀비 기업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가는 거. 그게 물론 연착륙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PF 사태가 불거진 게 언제예요?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국도 이제 사실 그걸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글쎄요. 그게 아직도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돈들이 그리 사실 부동산 시장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탈중국화도 그러면 지금 급속도로 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계속. 계속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베트남으로도 많이 갔고요. 네. 말레이시아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많이 갔는데 그게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까지 흐름인 거고 이제 트럼프가 이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일부 신문 기사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을 살려주고 있다. 지금 아까도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우를 깨고 있잖아요. 단일 대우를 깨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다른 나라들과의 어떤 힘을 모아야 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른 나라를 전부를 갖다 부셔버리는 정책들을 쓰고 있어요. 그럼 EU도 과거에 중국하고 적대적이었던 흐름을 바꿔 스탠스를 바꿔서 중국과 약간 손을 내밀려고 하는 단계에도 있는 거고요. 뭐 일본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게 어떻게 되면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딴 데로 나가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베트남으로 나가고 가령 인도네시아로 나가고 태국으로 나갔던 회사들이 똑같이 지금 관세에 두들겨 맞는데 그게 그리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하는 어떤 행보 자체가 중국을 갖다가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전략을 갖다가 바이든 행정부까지 취했잖아요. 이 흐름을 갖다가 오히려 역전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중국 투자를 갖다가 오히려 늘릴 수도 있다. 트럼프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가 중국에서 빠져나왔는데 중국 내수 시장 크잖아요. 14억이잖아요. 그렇게 빠져나온 이유 자체는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거기에다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준 거 아닙니까? 가령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관세를 낮춰주거나 뭐 이런 형태를 취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올 유인들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유인 자체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빠져나올. 미국의 엘리트들이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해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해결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걸 갖다가 조언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들이 보통 뭐를 갖다가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망한다. 뭐 이게 중국 망한다. 뭐 중국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까지 그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 나름대로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그랑 뭐 중국 첨단 기술 제조 뭐 2025인가요? 이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 패스트 팔로우 정책에서 퍼스트 무브 정책으로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과학 기술 갖다가 중국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국의 살 길이라고 보는 거고 저도 그런 어떤 정책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잘 작동해서 어떤 충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그거는 논의를 하고서라도 뭐 중국에 가야 될 길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당연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뭐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살 길을 찾아가지고 뭐 정책을 운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일본 경제는 지금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뭐 고용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긴 한데. 일단 일본 경제를 생각을 할 때 이걸 갖다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엔겔 계수가 43년 만에 제일 높아졌어요. 그만큼 엄청난 물가 상승, 특히 식품 물가 상승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올 1월달, 2월달을 놓고 되면 식품 물가를 놓고 보면 7.8, 7.6인가 그래요. 1월달에 7.8, 7.6. 인플레이션이 4%, 3.6%. 근원 물가가 제가 알기로는 2% 중반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물가가 2%를 넘어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 자체는 소비의 어떤 감소,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는 사실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물가 자체가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일본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이 노리는 거는 물가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고 그래서 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효과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일단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요. 일본의 물가 오름세가. 이게 수요가 견인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좋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엔화 약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 비용이 견인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높겠죠.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였으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22년부터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일본 대기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알아요? 일본 연봉이 진짜 안 오른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3천만 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월급으로 따지면 30만 원 올리기가 지금 목표예요. 신입사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니클로 있잖아요. 네. 하여튼 유니클로가 30만 원 안에 엔행을 갖다가 목표를 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이 낮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지난 30년 디플레이션 영향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 성장이 21년부터 24년까지 놓고 보면은 21년, 22년, 23년까지는 그래도 1% 이상의 성장률을 갖다가 달성을 했어요. 근데 24년, 작년에 0.1%로 다시 추락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진짜로 좋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금이 올라서 실질 소비가 늘면서 수요가 견인하는 물가 상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은 일본은 비로소 금리 정상화를 할 수 있는 거고 플러스 경제로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상황이다. 또 이게 왜 위험한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과거 디플레이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한테 너 엔화 일부러 약세를 하고 있지. 엔화 강세로 만들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엔화 강세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역으로 물가가 다시 떨어지겠죠. 수입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근데 그게 일본의 과거처럼 어떤 디플레이션 시대가 없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플러스 정도의 어떤 0%를 넘어가는 어떤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소비까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실질임금 자체가 플러스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순간에 다시 디플레이션 시대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어떤 탈출, 이걸 갖다가 지금 말하기에는 상당히 성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 0.5%인가 그렇죠. 24년 3월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일본 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1%까지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에는 현재 상태로 해서는 100% 자신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본이 독일한테도 이제 GDP 3위짜리 추월당하고 인도에게도 쫓기고 있다고 하던데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건 뭘까요? 역시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협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0% 금리 시대였는데 이때는 기업들이 활력을 잃게 돼 있어요.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기업들이. 돈을 갖다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은 혁신의 생각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이래도 뭐 살아갈 수 있는데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뭐 내가 기업 입장에서 뭐 얼마나 빌렸어. 근데 이자 부담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혁신의 노력, M&A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어떤 그 특징 자체가 캐파도 안 늘리잖아요. 가령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캐파 투자를 하잖아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일본은 뭐예요? 안 한다고. 파나소닉 같은 데도 안 해요.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일본의 기업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은 잃어버린 어떤 디플레이션 시대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남기는 어떤 폭풍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혁신을 못하니까. 그다음에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인플레이션의 변수잖아요. 물건값이 올라야지 GDP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디플레이션 시대였으니까 그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독일한테도 추월당하고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GDP 순위에서 이제 계속 밀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인구 구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일본의 노동 인구는 지금 얼마나 줄어들고 일본이 고령화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걸까요? 제가 통계는 없고 65세 이상 인구가 한 30%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2013년 통계인가 인구 전체적으로 보면 1분에 2명씩 준다고 그래요. 400만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 사실 그 인구가 줄어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하여튼 정점에 비해서 지금 한 1,40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만큼 풀 자체가 얇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소비가 감소를 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소비 욕구가 왕성하죠. 사실은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비 욕구가 감소를 해요. 뭐 가령 패션에도 좀 무감각하고 먹는 것도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가령 뭐 자동차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씀씀이에 대한 욕심 자체가 점점 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인구 고령화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 자체를 억누르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GDP 감소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본 그리고 빈집도 굉장히 많다던데요.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0만 채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뭐 대도시 인근, 가령 뭐 동경이라든지 도쿄라든지 뭐 나고야 뭐 이런 쪽 몇 군데는 빼고는 뭐 일부 시골 같은 데는 한 뭐 2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빈집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럼 부시면 될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제도 자체가 고정자산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산세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빈 땅으로 있으면 1.4%인데 주택으로 인정받으면 그게 6분의 1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 부시고 뭐 할 이유가 없죠. 집 부시는 데는 물론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빈집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상징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원인도 하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지방에 있으면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생활을 영위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밀집하는 현상들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요인이 이제 복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는데 일본 경제는 진짜 부활한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일본의 GDP가 21, 22, 23년도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선방을 했어요. 근데 24년에 0.1%라니까요. 그리고 올해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경제가 좋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인구가 많은 편이기는 하니까 어느 정도 내수 기반이 되니까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수 자체가 굉장히 살아날 기미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실질 인구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비 둔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고요. 엔겔 지수가 이렇게 43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식품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본 개인들의 어떤 소비 여력, 뭐 살아날까 하는 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일본에서 그나마 성장 동력과 주력 성장 상황은 지금 뭐죠? 일본은 소부장이 강하잖아요. 소부장. 네. 그렇죠. 그게 뭐 반도체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그중에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강한 어떤 일본의 어떤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중소 중견기업 체제잖아요. 과거에 우리가들이 생각했던 엄청난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많이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그 지금 뭐 일본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거는 역시 그 소부장에서 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 경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이외의 어떤 신성장 동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가령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일본에서 지금 반도체를 갖다가 살리겠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뭐 지금 봐왔지만은 글쎄요. 그게 쉽사리 라피도스라고 하죠. 그게 그렇게 쉽사리 그동안 벌어졌던 간격 자체를 갖다가 쉽게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 TSMC라든지 이런 쪽도 뭐 굉장히 의욕적으로 일본에 진출을 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일본 내수 시장의 어떤 제한적인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 자체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확 이거 방향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건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본은 나름대로 30년 디플레이션을 갖다가 견디면서 내성이 어느 정도 쌓여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도 굳건한, 아직도 얘기하자면 소부장의 어떤 중소기업, 중견기업체들이 아직도 굳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까지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어떤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아질 거다라고 보는 것도 무리한 추측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이 자동차 강국인데 네.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는 거죠. 전동화에 대해서 굉장히 느리다. 대응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본의 어떤 보수적인 문화 자체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나름대로 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게 뭐, 예, 그거에 대해 그 시대가 이제 오래 갈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PHEV가 됐든지 HEV가 됐든지 간에 사실 전동화를 갖다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사실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CEO의 의지가 필요한 건데 지금 일본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도요타밖에는 없어요. 혼다, 닛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합병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혼다하고 닛산하고 합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전동화 어떤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일본의 어떤 기업 문화? 변화에 좀 느린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빠르게 변신하지 못하는. 뭐 이런 어떤 문화의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일본과 한국 경제를 좀 정확히 비교했을 때 한일 격차는 어느 정도나 줄어나? 지금 한국이 더 잘 사는 건가요?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여전히 높아요. 일본이 한 36,000달러, 그 다음에 한국이 한 34,000 얼마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가 추월을 했잖아. 약간. 23년부터 우리가 추월을 했습니다. 그 국민소득으로 놓고 보게 되면 더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일본 가보면 알잖아요. 일본의 음식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더 싸잖아요. 사실 물건값들도 뭐 2000년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쌌잖아요. 근데 지금은 웬만한 물건들 같은 경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 그 GDP의 어떤 1인당 GDP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본에 이제 국민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격차를 좁혀온 거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이미 추월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일본의 여권 발행이 한국보다 훨씬 적은 편이라도 제가 알기로 한국이 한 60%뭐 떼고 일본이 17인가 하여튼 20%는 안 된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본은 뭔가 해외를 안 나갈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들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여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한 60% 정도 되고 일본이 한 17%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통화가 급격한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약세인데 나가려고 하겠어요? 예,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원화가 강세였을 때는 엄청나게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원화 약세니까 그런 기조들이 조금 주춤해지고 있는 거 사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이 사실은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여행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는 더 오래됐잖아요. 일본이 황금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갔어요, 해외여행.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니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사실 뭐 해외여행 가는 게 그렇게, 예, 그렇죠. 그 뭐 1년에 뭐 한 번? 많이 나가야 뭐, 그 몇 년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나가봤으니까, 사실 뭐 그거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적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그 민족성?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일본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잖아요. 해외에 대한 그 어떤 문물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 이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들보다는 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혐한 그런 분위기는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나요? 아무래도 K-팝이라든가 K-푸드 같은 것들도 많이 MZ세대들은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한국 정책의 영향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것도 어떤 시대의 조류처럼 움직이는 거니까요. 지금 뭐 혐한 분위기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전 정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 정부에서는 사실은
친일 정책들을 갖다가 굉장히 쓴 것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면서 가령 뭐 K-팝이라든지 K-무비라든지 아니면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인들한테 어떻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한국에 대한 어떤 갖고 있던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갖다가 어떤 바꾸는 하나의 기제가 됐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자체들이 많이 좀 약화됐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또 일순간에 또 어느 순간에 또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저 오늘 작가님 모시고 부자 꿈이지만 동공부는 처음입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문도 해봤는데요. 지금 어쨌든 트럼프 시대가 시작한 지 한 두세 달 정도 지났는데 트럼프 시대에 내 부를 늘릴 수 있는 V 시그널은 좀 뭐고 어떤 자산을 우리는 이 시기에 좀 사모아 가야 하는 걸까요? 트럼프가 만약에 정책을 갖다가 만약에 그 급격하게 만약 후퇴를 하기 시작하는 기조가 보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급락한 자산시장은 어느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다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되면은 그 타이밍을 갖다가 언제로 잡아야 되냐면은 결국은 침체 분위기가 어느 정도 완연하게 돼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가 미국민들의 어떤 반발, 그 다음에 미국 주시장의 어떤 급락, 이런 거에 어떤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갖다가 조금씩 후퇴를 하면서 이런 말이 좀 거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건 폴 크루크만이 한 얘기니까요. 정말 미친 짓이라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성을 좀 찾아서 그런 정책들을 갖다가 조금씩 빨리 좀 물리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게 된다고 보게 되면은 경기 둔화,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침체가 되면은 결국은 연준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때가 사실은 자산시장의 어떤 찐바닥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타이밍 중 하나가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시점. 그렇죠. 금리를 갖다가 지속해서 내리는 시점이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왜냐면 이미 사실은 내리고 있다가 지금 잠깐 멈춘 거니까 그런 방향이나 그런 코멘트가 좀 느껴질 때가 자산시장에 좀 바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더 뭐 비중을 좀 크게 실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자산시장 이슈 생기면 작가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만내요 손님이 윤석적 경제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